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올해 한 차례가 적절,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매파 발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한 차례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당초 연내 2차례 인하를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연준의 컨센서스보다 매파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략가들 S&P 500 목표치 줄줄이 올려 미국 주가 상승세 속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이 잇따라 연말 S&P 500 목표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바클레이즈 전략가들, 골드만삭스 등은 전망치를 상향했는데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들 전략가의 올해 말 S&P 500 목표치 중앙값은 5,200입니다. 사상 최고치 찍은 금값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작년 10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지난 20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금 가격은 소폭 조정을 받으며 현재 2,160달러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온스당 2,6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좀 힘을 내봤죠. 코스피 2,750선, 코스닥 900선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각각 3% 그리고 4%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힘입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 홍콩 시장만 빼고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힘을 내봤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 시장 3대 주세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좀 떨어졌죠. 엔비디아는 오른 게 좀 다행이고요. 이제 분기 말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이번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증시8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결국에 하락불을 켰지만요. 나스닥은 0.16%, 장중에 상승 반전하면서 0.16%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고점 부담으로 혼조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4만 선을 눈앞에 두고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2.9%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시에테 제네랄은 S&P 500 지수가 올해 연말에는 4,750에서 5,500 정도 될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보다 5%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더불어 골드만삭스도 연말에는 6,000포인트도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됨에 따라서 올해 기업들의 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체크할 일정이 있습니다. 중국 발전 포럼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중국 고위급이 글로벌 기업 CEO들을 만나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서는 행사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포럼의 단골 손님으로 불리는 팀쿡 애플 CEO를 비롯해서 해외 기업인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아람코, 화이자, AMD 등의 CEO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직접 재계 인사들에게 피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행사에 한국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가 참여를 하는데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GDP 확정치, PC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발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 시간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휴전 협상 상황 가능성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가자 지구 휴전 협상 진행 소식과 또 달러 강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자 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이 됐고요. 결의안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이렇게 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부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이번엔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이터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China blocks use of Intel and AMD chips in government computers라는 기사이고요. 중국 정부가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와 서버에서 인텔과 AMD의 미국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지침을 도입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12월 26일에 재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공개를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들은 새로운 PC나 노트북 등 이렇게 서버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유 기업들은 감독기관으로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기술 전환을 완료하라라는 지시를 좀 받았고요. 이번 조달 개편 같은 경우에는 IT 애플리케이션 혁신 혹은 중국말로는 신창이라고 알려져 있는 군이나 정부 그리고 국가 부문의 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outh China Morning Post 기사 보실 건데요. China eases security checks for cross-border data. 중국 당국이 기업의 데이터, 그러니까 외국 전송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던 그간의 조치를 좀 완화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외 전송을 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기준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한 새 규정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해외 쇼핑이나 선적, 비자 처리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완화된 이 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외국인 투자를 다시 한번 되살리고 싶다라는 이 중국 총력전의 일환이다라고 짚었고요. 다만 이 새 규정 역시 신고 대상인 중요 데이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중국 법규 특유의 모호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보실 건데요. Biden to award $6 billion to decarbonize U.S. heavy industry.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금속이나 화학, 이러니까 헤비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28일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나 화학, 시멘트, 유리, 제지 등과 관련되어 있는 약 10여 개 업체가 받게 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IRA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부는 IRA의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산업계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하고 또 초기 단계에 있어서 탈탄소 기술을 시연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MBC 뉴스 함께 보실 거고요. Medicare Recover Wegovy to Reduce Heart Disease Risk. 그동안 민간 보험에서만 보장을 해왔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들을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통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비만 치료제 위고비 기억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비만 치료제로 출시가 됐지만 다양한 질병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좀 공개되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은 65세가 되거나 혹은 특정 질병을 앓는 경우에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필수 가입 품목인 파트 A와 B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입원과 외래 환자를 보장하고 있고요. 선택 가입인 파트 C에 들게 되면 안과나 치과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메디케어 중에 파트 D를 의미하는데요. 이 파트 D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FDA가 비만 치료제가 심장마비와 또 뇌졸중 위험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메디케어 보장 범위 안에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메디케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제외 약물로 규정을 좀 시켜왔었는데요. 이번 FDA 발표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가 단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증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디케어로 보장하면 보험료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비만이고요. 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입자 10명 중에 1명만 이 위고비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메디케어 지출은 약 35조 6,8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메디케어에서 이 부분이 좀 허용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유의미하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디언스 기사 보실 건데요. EU to impose tariff of up to 50%.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산의 곡물을 겨냥을 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벨라루스산 곡물 그리고 유지 종자와 관련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톤당 95유로 또는 수입 가격 기준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상 수입 금지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안에 따르면 다음 달 이사회에서 투표가 가결되면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물론 EU의 새로운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되게 되면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서 유럽의 소비자와 세계의 빈곤층만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EU의 관세 조처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건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엔비디아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3%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딧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규장에서 8%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 증시에 입성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9%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 펀드가 전날에 레딧의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도 9%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금요일장 1.1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회사가 상하이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모델 3와 또 모델 Y의 생산을 줄일 것이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속에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로 애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금요일장 0.5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양한 소식이 있어서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면요. 팀 쿡 애플 CEO가 중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면서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도 쿡 CEO에게 중국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을 보면요. 애플이 수년간 개발을 좀 추진해 왔었던 애플 워치용 디스플레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라는 겁니다. 애플은 마이크로 LED 기술을 이용을 해서 애플워치에 탑재할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점을 좀 보자면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했던 이 시점과 비슷하고요. 프로젝트를 중단한 이유를 보자면 알려지진 않았긴 했지만 개발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고 또 기술이 너무 복잡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식을 좀 정리하자면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 등 이렇게 자사 기기에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근 애플은 바이두의 AI 기술을 중국 내에 있는 기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바이두와 함께 예비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바이두는 챗 GPT의 대항마로 어니봇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이고요. 바이두와의 협상이 이 중국 내에 있는 기기에 현지 기업의 AI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AI 모델 출시 전에
사이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중국에서의 판매가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 수혜주 대 트럼프 수혜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에 아주 큰 굵직한 또 일정을 네.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수혜주들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11월이면 아직 뭐 7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미리부터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정시에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달이죠. 세계 최강국의 이 왕자를 노리고 이 왕자를 놓고서 이 지키려는 자, 또 뺏으려는 자 이렇게 이제 빅매치가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막 그냥 감정 싸움까지 할 정도. 미국 대선은 사실 이미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얼마 있다 이제 총선이 있는데 미국 선거는 훨씬 더 일찍 또 광범위하게 진행이 됩니다. 무려 50개 주, 광활한 또 사실상의 대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나이 때문에 한때는 난 그냥 재선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 예상되면서 또 입장을 바꿨었죠. 자, 로이터 통신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뭐 바이든 39, 트럼프 38 이 정도로 정말 빅매치입니다. 조마조마할 정도의 매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은 자, 지난해 6월부터 지금 시점인 3월까지 미국의 에머슨 대학의 여론조사센터가 쭉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은 자, 쭉 오다가 거의 비슷했는데 지난해 후반부터 트럼프가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이든이 약하다, 건강 문제 이런 게 또 부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세에 몰렸던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또 한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위기는 뭡니까? 바로 이 검찰 수사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선동했지 않느냐. 그건 일종의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재다. 이게 이제 검찰의 접근인데 뭐 대선 때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은 3월 달을 보시면 45대 45. 두 사람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승부 날지 모르는 치열한 빅매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확하게 또 그래프상 3월부터 딱 접점을 딱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승기를 좀 누가 잡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후보별로 좀 살펴보면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좀 어느 곳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누가 성자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거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이익을 더 강조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우리에게 마냥 좋을 것이다. 트럼프가 되면 우리에게 마냥 나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의 흐름은 각국의 이익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렇다면
실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분야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이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후보자가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프라 투자이니까 전력기계,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력기계는 AI 반도체가 전력 소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력 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인프라 쪽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24시간 만에 끝내겠다고 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면 끝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쪽 상당히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시면 먼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이 원래 잘했던 것, 전통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안 쓰는 분야 쪽은 괜찮겠죠. IT 가전, IT. 이쪽은 트럼프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린 좋은 거예요. IT 가전,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반도체, 화학까지 좋죠. 근데 나머지 자동차나 이런 데는 은행이나 이런 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경 많이 쓰는데 안 좋아.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이니까 가져가야 돼 라는 것 빼고는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승기를 누가 잡든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 어차피 아메리칸 퍼스트가 강조될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좀 볼 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 투자, 특히나 전력기기나 건설기기 섹터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밀리고 있다가 이번 3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수혜주들을 좀 꼽아보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말 그대로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오랫동안 미국에서 의회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방문을 했을 정도로 그때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위원회의 외교위원회 의장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넥타이를 바꿔맬 정도로 외교력을 발휘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좀 새로운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다음에 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래서 IRA법 그러면은 지금 바로 바이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바이든 기간 동안에는 업종 수익률이 어떤 부분이 좋냐 하면은 좀 미국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보다는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겠죠. 가령 철강 쪽에는 그렇게 막 충돌되는 모습이 양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철강이나 이건 우리 정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강이나 보험이나 그다음에 조선이나 지금 조선 좋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자동차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 이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금 반도체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적인 거를 강조하는 것이고 반도체나 이쪽은 조금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기간 쪽에는 바이든이 재임하는 지금까지의 시간을 보면은 주로 미국에서 강조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IRA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법 없앨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나토에서도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방위비도 5배 올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위협적인 요인이 있지만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뱉어놓고 그대로는 안 해. 그래서 너무 많이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임할 때에 우리 정시에 어떤 것이 유리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분들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그래프 이 참고 자료상으로 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한번 재선에 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타격이 조금은 좀 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또 미리부터 반영을 하게 되니까 선제적인 차원에서 후보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미리 한번 추려보자면 어디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바이든 테마주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IRA법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또 헬스케어, 건강 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바마 대통령일 때 뭐가 있었습니까? 오바마 케어가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 그때의 부통령이 누구냐면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또 인프라 쪽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다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보탬이 됩니다. 퍼스트 솔라예요. 솔라. 자일럼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다음에 HCA 헬스케어 등 헬스케어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기업 중에선 캐터필라.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산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유나이티드 렌탈 이렇게 이제 추천주가 나오는 걸 보면 친환경 헬스케어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신성 ENG, 오성 첨단 소재, CS 윈드, 한성기업, 한솔 홈데코, 유니선, 하나솔루션, SDN 이런 기업들이 친환경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 오늘 이제 차트는 하나솔루션을 봅니다. 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될 듯 왜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중국하고의 경쟁도 있고 아직 IRA법이 완전히 적용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유정도 있고 유상증자도 있었습니다만 최고가 올라간 걸 대비해 보면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이든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조명받을 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트럼프 수혜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차 쪽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전기차 빨라. 내연차가 아직 좋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제 수혜주로는 내연 기관차, 그다음에 제조업, 석유, 석탄 등 전통 에너지, 그다음에 약값을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가 조명을 한 걸 보면 트럼프 수혜주로 석유 시추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포드입니다. 럼블, 우파 동영상 플랫폼이고요. 엑선 엔터프라이즈, 자 경찰, 군 증거관리 플랫폼 무기개발이기 때문에 방산에 좋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방산이 활성화되는 거는 우리 K방산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많이 내라, 철수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방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4년여 전에 재임할 때도 감탄했어요. 와우!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조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 K방산은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탄력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베이크 휴즈, 유전 서비스, JP모건. 이 코로나 국면이었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점을 기울였던 걸 보면 좀 최첨단 백신과 관련된 제약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2기 때는 미국 이익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익이 강조되는 미국 기업과의 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조명을 해보실 수 있는데,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비중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있는 우리 석유화학, 뭐 롯데케미칼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기업들을 좀 더 SK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약 쪽이 좀 좋아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헬스케어와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약을 개발해내는 제약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종목은 뭐냐면 종건당이에요. 종건당을 소개를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 분기점들을 보면은 뭐 목눌림 현상도 있고 뭐 연봉에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최고가가 저렇게 20만 원대였던 데 비하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제약이 그동안 계속 목눌림 현상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유한 양액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미도 그렇고 지금 지분 관계 때문에, 소유 관계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약 개발 쪽으로 옮겨가면서 암 치료제라든지 임상 3차까지 가 있는 그런 또 제약회사들의 관계를 본다면 조금
도약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워낙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당선과는 상관없이 누가 되더라도 어떤 종목들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는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네, 선제적인 접근 차원에서 좀 구분을 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바이든은 테마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쪽, 헬스케어, 인프라 쪽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신성 ENG, 오성 첨단 소재 등 말씀해 주셨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쪽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내연차나 방산, 전통 에너지 쪽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롯데케미칼, SK, 종근당 등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하기 전 지난주 금요일장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양수도 계약 체결, 유형장사에 대한 양도 계약 체결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고요. 그와 별개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의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도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기관들의 매수 상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장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라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비올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지금 존재하는 구간대에서 시간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량 상위, 순매수 상위 뉴스가 나와주면서 지금 시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여준다라고 하면은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000원대가 강한 저항이다 보니까 기관들의 순매수 물량이라는 이 이야기와 함께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뚫고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동시에 실리콘2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비올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신고가 구간대라고 그랬죠. 역시나 실리콘2 역시도 신고가 구간대에서 기관들의 매수 상위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이 시간에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 어제장 사실 금요일장에 움직였던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 패턴에서의 이런 기관들의 상위 물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구간 역시나 일단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강한 공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과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강한 신고가 랠리로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좀 움직임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두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엄청나게 이슈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이 과거에 이 두올이라는 종목이 과거부터 이제 현대라든지 기아가 이제 에어백 리콜 관련된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뉴스의 재탕이라고 하죠. 기존에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슈, 과거에 있었던 뉴스를 다시 새롭게 언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 뉴스의 재탕과 함께 움직여주다 보니까 현재 4,000원대 일단 돌파하고 안착하는 구간대가 나와줬고 오히려 5,000원 정도까지 강한 저항이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가 이제 공시가 나온 게 유형장을 사람들이 양도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양도한다고 이제 팔아서 일단은 돈을 챙기겠다라는 건데 그러한 이 돈을 챙겨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조금 이제 기대되면서 옵트론텍이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는데 옵트론텍과 함께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재밌게 HB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양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올랐다라고 하면은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양수한다고 해가지고 두 기업이 같이
시간에 급등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두 기업이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 부분, 오늘 뭐 옵트론텍이 움직이고 HB 솔루션이 움직이고 동반 뭐 등하락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두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올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봐도 이런 거 우리 하방수를 돌파하고 이 저항대를 잡았다가 지금 이제 이 구간이 저항이죠. 저항을 잡았다가 하방수 돌파 저항을 잡았다가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예요? 또 단기 저항대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었죠. 저항대를 만들었는데 또 돌파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 돌파 안착, 저항 돌파 안착을 하는 게 이런 주가의 레벨업 자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런 저항 돌파 안착을 하는 이슈에 있어서 뉴스의 재탕이라는 거는 과거의 뉴스를 가지고 올 만큼 우려먹을 만큼 또 주가를 올려칠 이슈가 있지 않을까, 올려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두올이라는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급등 종목은 개별 이슈 그리고 특히나 기관 매수세가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름을 좀 올렸고요. 특히 오늘장에서 두올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를 올려 세울 만한 자리에 있고 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 급락했던 종목 같은 경우도 약간 뭐 공시적인 부분들이 다 큰 역할을 합니다. 뭐 사실 하락이든 상승이든 똑같아요. 뭐 공시가 나와주면서 무엇에 대한 공시냐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건데, 자,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장에 뭐 안 좋은 공시들이 나온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신라젠이라는 기업, 이제 첫 번째로 게 신라젠이라는 기업인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억에 달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배정 유증이라는 게 참 호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을 내놔라, 뭐 이런 거라고 혹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주배정 유증이 우리가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적인 시간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고도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팸 문자가 막 오는 거죠. 국제약품 사야 됩니다. 곧 출발합니다.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도 지정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과열에 걸리면은 거래가 이제 30분 단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단타 물량, 단기 물량들이 매도 세프시에 좀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모습에 따른 하락이다 좀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어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조회 공시를 요구했더니 기업에서는 보통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하는 것 같다, 뭐 때문에 한 것 같다, 이런 뭐 답변이 나와줘야 좋은데 왜 급등하냐 했더니 모른다. 우리 기업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다. 뭐 마땅한 뭐 현저히 우리가 뭐 바뀐 내용은 없다. 우리가 중요한 공시할 게 없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뭐야 공시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개인들이 뭐예요 무섭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해먹고 그냥 설거지 시키는 건가 보다 하면서 손절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하락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AD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가 또 지연이 되죠. 특히나 AD칩스 한기 종목입니다. 근데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되면은 이번에 거래 정지될 수 있겠구나, 상장 투자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손절 물량 나와주고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역시 분봉 차트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잘 마무리되다가 종가 동시효과에서 뭐가 돼요? 갭이 발생하면서 하락을 하죠. 종가가 급변하죠. 종가 급변했다, 종가 급락했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와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중에서 뭐 사실 다 주의해야겠지만 AD칩스를 좀 제일 주의해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했지만 한기 종목이 이제 감사 보고서 지연입니다. 간보고 지연이면 해서 간보가 미적정 뜨는 순간 AD칩스는 거래 정지는 뭐 확정이다 보셔야 되고요. 거래 정지가 되는 순간 한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상장 폐지 사유 발생까지 보면서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D칩스는 지금 시점에서 간보가 지연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시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보인 종목들 급락 종목에 좀 이름을 올렸고요.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지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 정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AD칩스 오늘 장에서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시작하죠.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펀더멘탈로는 FNF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습니다만은 방산주에서는 뭐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희도 뭐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로템도 저기가 최근에 좀 몇 번을 얘기를 했죠. 근데 주가가 올라오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올라갈 좀 여지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와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로템은 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다른 방산 그 선도주에 대비해서 후발 방산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폴란드 관련되는 이슈가 한번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됐다가 다시 재차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폴란드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K2 전차 뭐 2차 계약분이 거의 뭐 7조 원 이상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주가는 조금 반응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플러스에서 루마니아나 이집트, 인도 이쪽 신규 국가 쪽으로도 조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른 모멘텀도 좀 뒤져보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일단은 K2 전차 수주 가시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이 진행돼서 폴란드 2차 계약 가시화될 것 같다. 2차가 820대 정도 이제 하면은 되는데 이게 7조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서 법정 그 자본금 한도를 갖다가 국회에서 증액하는 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폴란드 쪽의 의사결정만 좀 남겨놓고 있다 이런 얘기고 26년부터는 K2PL이라는 한 전차를 폴란드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의존한 그 성장 그런 축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상인 증권입니다. K2로 일단 그 수익성은 강력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시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눈에 보인다. 뭐 지금 그 수은 법정 그 자본금도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조 원 이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루마니아나 이집트, 인도 여기 보시면 각 1000대, 각 국마다 1000대씩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계약 1차분, 2차분 한 거를 더해보면 이게 1000대거든요. 근데 이집트, 인도에서 각 1000대씩 이상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폴란드 이상의 또 다른 모멘텀이 현대로템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당장에는 이제 지금 납품하는 게 아주 장기 납품 이런 수주이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좋아지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대비해서 24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2% 포인트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내년 가면은 좀 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올라가는 그림이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주가가 한번 25,000에서 35,000까지 이렇게 한 40%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3만까지 조금 받았었죠. 다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조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샀던 주식이 LIG 넥스원이라는 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 주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이제 현대로템 같은 데 입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고요. 여기에 기관이 가담을 한 모습입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뭐 PER로 봐도 위쪽에 와 있고 PBR로 봐도 상단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주가 어떻게 좀 가시화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뻗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PER이나 PBR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지는 않아요. 현대로템이 14.6배, 현대로템 PBR로 봤을 때도 1.8배. 그러니까 이쪽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여기 17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방산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해외 쪽에서 이 매출이나 수출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고는 있죠. 근데 현대로템은 또 지금 부분적으로 안 좋은 데가 있잖아요. 레일 솔루션, 그러니까 철도, 차량 이쪽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는 게 조금 방해 요소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사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레일웨이 이쪽에서 조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런데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낮지는 않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쭉 내려오다가 최근 1월부터 해가지고 상향으로 약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이거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목표가 대비해서 현대로템은 18% 정도 괴리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현대로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FNF입니다. 주가가 재미가 하나도 없던 주식이죠. 자, 차트 보시죠. 12개월로 봤을 때 지금 12개월 전에를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 50 중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 정도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가 쫙 빠졌죠. 그런데 다른 8개 의류 잡화주 평균을 제가 좀 내봤습니다. 근데 1년 전 대비해가지고 한 뭐 적게 올랐습니다만 10% 정도는 오른 셈이 됐어요. 최근에 그나마도 시장이 좀 오르면서 같이 좀 오른 느낌이 있죠. 그런데 FNF는 하염없이 쭉 내려왔습니다. FNF는 이제 여러분들 그 브랜드가 있죠. MLB라는 것도 있고 디스커버리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특히 중국 쪽에서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점포 수도 매장 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모멘텀이 아주 컸었죠. 그래서 성장주로 분류되던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출 쪽에서 중국 내수가 좀 생각보다 안 좋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 커브가 생각보다 좀 줄어든다. 그리고 최근에 24년 회사 측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매장 확대를 갖다가 예전의 계획보다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디레이팅 되는 겁니다. 리레이팅은 주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디레이팅은 주가가 다시 거꾸로 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FNF가 바로 그런 형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6배 전후까지 아주 많이 내려와 있다. 이 점을 좀 봤습니다. NH증권입니다. 중국 쪽이 4분기에는 그나마 조금 개선됐다. 그런데 국내가 오히려 말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반등을 하려면은 신규 브랜드나 테일러메이드 연결 쪽으로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지 조금 성장세가 다시 들어올 숫자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24년은 이렇게 뭐 MLB 100개, 두베티카 34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존 계획 대비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중국 가이던스를 좀 주목을 했는데요. 13%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봅니다. 13% 중국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Q하고 P가 있는 걸 두 개를 감안했을 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반열에서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볼 가능성이 크고요. 단 PER 6배 정도에서 주가 하방 조금 지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아주 처참하게 내려와 있죠. 그러나 지난 금요일 한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공매도 잔고율 0.4배입니다. 상당히 내려와 있는 게 맞다. 지금부터 사는 건 진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역사적 밸류로
봐도 아주 밑에 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실 국면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PER, PBR로 봤을 때는 아주 저평가 상태에 맞습니다. 벌써 6배에 내려와 있고 FNF, PBR 1.7배입니다. 근데 1.7배가 높은 게 아니에요. 왜? 이 회사는 ROE가 30% 정도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하향세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자, 괴리를 보겠습니다. 53% 정도 남아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현대로템, 펀더멘털로 FNF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면에서는 바이든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 나눠서 함께 살펴봤고요.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FNF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